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에게 있었던 일들을 익명의 분들과 나눠보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해 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전 너무 놀라서 이게 현실인지 믿겨지지도 않았었고,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갈 수가 있어. 이건 아니지. 이건 말도 안 되지. 석훈이 아빠, 얼른 눈 좀 떠봐. 정말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럴 수는 없어. 엄마는 엉엉 우시면서 병원 사람들을 붙잡고 아빠를 살려달라며 울부짖으셨어요. 이렇게 허무하게 한순간에 가버려선 안 될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외치며 우시던 엄마의 모습 앞에서 전 숨을 죽이고 흐느꼈습니다. 그때부터 가슴이 막 옥죄듯 아파왔고 아빠가 정말로 돌아가셨다는 게 서서히 실감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제 위로 오빠가 하나 있는데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오빠는 군 복무 중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더욱 갑작스러운 이별을 오빠는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작별 인사도 한마디 못 나눴는데 어떻게 아빠를 보내드려. 난 이런 거 인정 못해. 그때 오빠가 완전히 넋이 빠져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전 너무 가슴이 아팠고 걱정도 함께 됐어요. 오빠는 성격이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원래 그랬어요. 타고난 성격이었죠. 그리고 이런 성격은 장단점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오빠는 주변에서 음침하다, 사회성 없다, 친근하지 못하다고 사교성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옛날에 좀 받았었거든요. 안타깝게도 어릴 적에 주변 친구들을 잘못 뒀던 것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빠가 만약에 배려심 좋고 마음씨가 좋은 친구들을 만났었더라면 서로 잘 어울리면서 잘할 수 있었을 텐데요. 하필이면 자기보다 약한 친구를 보면 괴롭히고 골려주고 싶어하며 서열 정리를 하려고 드는 악동 기질의 친구들이 그 당시 주변에 많았었던 거예요. 그런 아이들의 눈에 제 오빠 같은 성격은 새님으로만 보여서 괴롭히기 좋고 먹잇감으로 여겨졌겠죠. 사실 오빤 단지 워낙 내성적이라서 활발하지 않았을 뿐이고 운동에도 큰 흥미가 없었고 몸으로 부딪히며 노는 것보다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노는 걸 좋아했던 것뿐이었어요. 어렸을 때 만화책 보는 걸 오빠가 참 좋아했었고 공책이며 교과서 모퉁이마다 이런저런 그림 낙서를 해대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한창 왁자지껄하게 떠들면서 노는 성장기의 개구쟁이들 사이에서 오빠가 그저 아주 조금 유별났던 것뿐이에요. 손가락질을 당하고 놀림을 받았던 오빤 기어이 중학교 때 본격적으로 왕따를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오빠가 왕따를 당했다는 걸 가족들은 몰랐어요. 오빠가 중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정말 우연히 알게 됐었던 것뿐이에요. 그때 오빠가 중학교 재학 3년 내내 왕따를 당했다는 사실이 처음 드러났고 온 가족이 깜짝 놀라서 말문이 다 막혔었죠. 우리 아들이 그동안 계속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왔단 소리야? 이런 나쁜 것들, 천하의 못된 것들. 내가 그것들 가만 안 둘 거야. 당장 학교 가서 정식으로 따져 물어야지. 절대로 그냥은 못 넘어가. 엄만 너무 가슴 아파하셨고 오빠가 다니던 중학교에 가서 싹 다 뒤집어 엎겠다고 그러셨죠. 하지만 끝내 그러지 못하셨는데 그건 오빠가 전적으로 엄마를 말렸기 때문입니다. 엄마 됐어요.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지난 일이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다 안 볼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가만히 계세요. 그게 바로 절 도와주시는 길이에요. 이제 와서 엄마가 나서면 저만 쪽팔리고 곤란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그때 오빤 진심으로 너무나도 간절하게 엄마를 만류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다 숙연해졌었죠. 엄만 참담한 심정으로 어차피 이미 다 끝난 중학교 생활을 조용히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오빠의 의견을 따라주겠다고 하셨고요. 옛날에 부모님의 바쁜 맞벌이 생활 등을 이유로 오빠가 시골 할머니 댁에 가서 지냈던 적이 있었어요. 오빠가 5살 때부터 초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2년 반 정도를 할머니와 살았었는데요. 할머니께선 혹시 그때 당신이 손자를 잘 못 돌봐서 그 탓으로 오빠의 성격이 소심해진 것일까봐 얼마나 자책을 하셨던지 모릅니다. 속상하시다며 부모님과 통화를 하시면서 자주 우셨던 걸 전 알고 있었죠. 그게 왜 어머니 탓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자꾸만 그렇게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때 석훈이를 어머니가 맡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데요.
아빠는 절대 할머니의 잘못이 없다고 당연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한 오빠한텐 기죽을 거 없다고 얘기를 건네주셨던 분입니다. 석훈아, 네가 주눅들 이유 하나도 없다. 넌 그냥 너 자체로도 아주 괜찮은 놈이야.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고 넌 너의 길을 가면 돼. 고등학교 생활을 앞두고 많이 긴장하고 있던 오빠를 다정하고도 강인하게 위로해 주시며 응원해 주셨던 아빠였어요. 사실 아빠가 더 옛날엔 오빠를 나무라고 혼내기도 하셨었죠. 사내 녀석이 자꾸 그렇게 소심하게 굴어서 어디 쓰겠냐며 어깨 당당히 펴고 할 말도 자신감 있게 큰 목소리로 하고 다니고 자꾸 집에만 있으려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공놀이도 하고 친구들도 가리지 말고 여러 사귀고 다녀야 하는 거라면서 잔소리를 하셨었고요. 하지만 오빠가 중학교 내내 왕따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되셨던 후로 아빠가 너무 가슴 아파하셨으며 당신이 하셨던 모든 잔소리를 다 후회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자식에게 너그럽고 인자한 아빠가 돼서 버팀목으로 거듭나겠다고 그러셨었고요. 그 후로는 오빠를 무조건적으로 품어주시고 이해를 해주셨던 아빠였어요. 그랬던 아빠가 너무나도 갑작스레 곁을 떠나셨던 겁니다. 마음의 준비도 전혀 안 되어 있었는데 말이죠. 오빠가 받았을 충격과 허탈감은 컸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도 나고 너도 너지만 아무래도 네 오빠가 가장 힘들 것 같아서 걱정이다.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엄마는 초췌한 얼굴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한숨을 깊게 내쉬셨었죠. 저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저도 힘들었고 엄마도 너무 괴로워 보였으나 정말로 상태가 걱정되는 건 오빠였으니까요. 오빠가 정식으로 너무 힘들어하면서 못 버틸까봐 그게 겁이 났던 엄만 억지로 힘을 내서 일상을 잘 살아가는 척 하셨던 거예요. 일부러 기운이 잔뜩 나시는 척 굴었고요.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계실 아빠를 위해서라도 오늘 하루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식의 말씀을 엄마는 오빠에게 일부러 자주 건네면서 밝게 구시려고 했습니다. 저도 그걸 다 알았기 때문에 공부에 매진해서 대학 욕심을 가지고 미래를 멋지게 대비하려는 척 그렇게 굴면서 오빠한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저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었죠.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아빠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나도 힘을 내야겠어. 엄마와 저의 노력이 통해서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오빤 다행히도 일상의 의욕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특히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무난하게 괜찮은 간판 정도 되는 4년제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취업을 염두에 두고 나중에 어디든 취업할 때 폭넓게 유리한 전공을 지원했었고요. 제가 대학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할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할머니는 빠르게 기력을 잃어가셨기 때문에 어차피 보면 진작 예견되었던 순간이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서 할머니를 뵈러 온 가족들이 병원에 다 모인 적이 있었죠. 다들 할머니 앞에서 마지막 말씀을 드렸고 작별을 준비했습니다. 전 오빠와 병실 구석에 서서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오빠가 작은 목소리로 절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회에 나가야 하는 건 아는데 너무 두렵고 겁이 난다. 머리론 뭐든 열심히 하면서 잘 살아봐야 하는 걸 아는데 마음이 안 따라주나 봐. 결심이 자꾸 흔들리네. 솔직한 심정으론 나도 그냥 할머니 가시면 따라서 떠나고 싶어.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그러면 죽겠다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러면 편해질 것 같아. 오빠의 말을 듣고서 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편해지고 싶어서 차라리 죽고 싶지만 그러면 저승에서 만난 아빠가 너무 슬퍼하실까봐 그게 걱정이라 사실은 망설이고 있다고. 오빠가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들이 고작 이것밖에 안 돼서 엄마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그런 죄책감도 이겨내기가 힘들다고 하더군요. 전 오빠에게 잘 알면 제발 정신 다 잡으라고 했어요. 엄마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가 나약한 걸 알았다면 더 주의하고 경계하면서 살면 되는 거라고 제가 필사적으로 너무나도 간절하게 말을 했었죠. 어떻게든 버티라고 엄마와 절 봐서라도 제발 극단적인 선택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빌다시피 했습니다. 오빤 침울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는 게 전부였죠. 오빠가 돼선 너한테 부족하고 창피한 모습만 보이는 것 같아서 면목이 없고 진심으로 미안하다. 너한테 난
어디 가서 자랑하기는커녕 숨겨야만 오빠겠지. 그런 존재라는 건 나도 잘 알아. 전 오빠를 그렇게 여긴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반박을 어떻게 하든 그 순간은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빠의 내면에 자리한 그 우울을 제가 걷어낼 수 있을지 정말 자신이 없더라고요. 대체 오빠의 그 무기력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심란한 와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따로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할머니를 보내드리고 나서 거의 보름 정도가 흘렀을 때 작은 아빠가 연락이 와서 말씀해 주시길 죽으면 우리 아들 다시 만날 수 있겠지라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중얼거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생전에 뱉으신 마지막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듣고서 엄만 우셨고 부디 하늘나라에서 할머니와 아빠가 이미 만나서 이런저런 회포를 풀고 있길 바란다고 그러셨어요. 그러자 작은 아빠 또한 울컥한 목소리였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아이고, 아닙니다, 형수님. 혹시나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석훈이, 석경이 둘 다 잘 있죠? 이번에 만났을 때 별로 대화를 못 나눈 것 같아서요. 그럴 경황이 있었나요? 둘 다 자기 생활하면서 지금 잘 지내요. 다행이네요. 형수님이 워낙 잘 하시니까요. 애들도 잘 자랐나 봅니다. 그럼 형수님,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바쁠 텐데 얼른 들어가 보세요. 연락 줘서 다시 한번 정말 고마워요. 전 엄마가 작은 아빠와 통화하실 때 바로 옆에 있었고 내용을 다 들었는데 문득 작은 아빠라면 오빠의 상태에 대해서 조언을 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사실 그동안 작은 아빠하고 친하거나 가깝게 지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제가 기억도 안 나는 아주 어린 시절엔 작은 아빠가 저랑 오빠를 데리고 잘 놀아주셨다고 했고 사진 속에도 남아있었지만 직접 제가 기억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썩 그렇게 친근한 존재로 다가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작은 아빠는 직업상 무척 바쁘게 생활하게 되셨었고 게다가 돌아가신 저희 아빠하고 두 분이서 성격 같은 게 상반돼서 그런지 형제끼리 자주 교류하며 지내려는 것도 원래 없었거든요. 그러니 시간이 흐르고 각자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럭저럭 적당히 지내는 형제 관계로만 딱 그렇게 됐던 것 같네요. 작은 아빠는 인상부터 유학함까지 거리가 먼 분이셨습니다. 매서우면서도 진중한 그 눈빛 때문에 그랬던 듯 싶어요. 무척 남자다우셨고요. 한마디로 제 오빠하고는 극과 극이었단 뜻이었습니다. 고민하던 전 작은 아빠의 연락처를 알아냈죠. 안녕하세요. 저 석경인데요. 제가 너무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엄마 몰래 연락드리게 됐어요. 석경아, 네가 웬일이니? 그래, 무슨 일이길래? 혹시 네 오빠 때문에 그러는 거야? 석훈이 문제야?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작은 아빠가 보시기에 저희 오빠한테 문제가 있어 보이던가요? 아니, 그렇진 않았다만 석경이 네가 나한테 따로 이렇게 너희 엄마 몰래 연락했단 대목에서 갑자기 딱 감이 오더구나. 네, 맞아요.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 오빠가 이런 소리 저한테 하는 걸 들었거든요. 너무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 작은 아빠에게 제가 안고 있는 무거운 고민을 알려드렸었죠. 말씀을 드리면서도 내심 혹시 저의 고민을 작은 아빠가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시거나 제가 과민 반응을 한 것이면 바쁘신 분을 귀찮게 만든 게 아닐까 그런 염려를 했었는데요. 생각 외로 작은 아빠는 깜짝 놀라시며 상황을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석훈이 그대로 두면 정말 큰일이라도 날까 싶어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일단 내가 따로 만나봐야겠다. 석경이 너한테서 얘기 들었다고 말하진 않을 거고 그냥 내가 조카하고 따로 시간 보내고 싶어서 자리 마련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꾸며낼 거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어. 작은 아빠는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너무 속이 후련하고 안심이 돼서 제가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었네요. 작은 아빠처럼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저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였어요. 지금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 이상한 별종을 보는 듯이 반응을 하지 않죠.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방송에서 터놓고 고백하는 연예인들도 많고요. 정신과 상담을 예약하려고 해도 웬만한 곳들은 기본 예약 대기가 몇 달씩 밀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은 이렇지만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정신 문제를 치료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시선들이 관대하지도 않았었고 썩 그렇게 일반적이지도 못했었죠. 그래서 저도 오빠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했으면서도 정신과와 연결 지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작은아빠는 당신의 조카를 따로 만나고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신 끝에 이건 단순히 마음가짐 달리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눈치채셨고 전문적인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오빠를 도와주셨습니다. 작은아빠가 아니었다면 진심으로 그 당시에 오빠를 적절한 치료로 이끌지 못했을 것이고 끝내 어쩌면 오빠를 잃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이후로도 종종 들었더랬죠. 오빠는 원래 타고난 성격, 성향도 그렇지만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조직적으로 왕따당했던 것에 후유증이 컸으며 그걸 완전히 극복해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의지하고 있던 대상인 아빠가 한순간에 떠나버리자 극도의 무력감에 빠졌던 것이라고 의사는 그렇게 봤습니다. 한마디로 삶을 살아가는 게 오빠한테 더 이상 별다른 의미도 없고 그저 고통뿐이었던 거예요. 깊은 우물에 빠져있던 오빠는 꾸준한 상담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처방약도 빼놓지 않고 복용했어요. 무엇보다 작은아빠의 권유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예로부터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했다. 햇빛을 쐬면서 달리기만 해도 꾸준히 해낸다면 분명히 정신도 맑아질 거야. 작은아빠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주시자 오빠는 마지못해 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그때가 되면 집 밖에 나가서 공원을 돌았어요. 그리고 의사는 그게 효과가 있다면서 정말 잘했다고 말을 해줬고요. 처음에 오빠가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는 걸 아셨을 때 엄만 거의 넋을 놓으셨었죠. 아들이 정신병이라니 이걸 어쩌면 좋냐고 하시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하셨죠. 그치만 작은아빠가 눈이 아프면 안과를 가고 소화가 안 되면 내과를 가는 것처럼 정신이 아프면 정신과를 가는 것뿐이라고 정말 담백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엄마가 보다 차분하게 상황을 받아들이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음이 놓였었고요. 오빠는 짧은 기간 안에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렸고 아무도 그런 오빠를 채근하지 않았으며 기다려줬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엄마도 저도 각자의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아성찰을 하게 됐었거든요. 좀 더 건강한 정신으로 위태롭지 않게 살아야겠다는 마음도 먹게 됐고요. 결론적으로 가족이 모두 한 단계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제법 탄탄한 중소기업에 들어갔는데요. 처음엔 그냥 원래 사회생활이 다 어렵고 직장 생활이라는 게 힘든 거겠지 싶어서 꾹 참았었죠. 저만 괴로운 거 아니고 우리나라의 모든 직장인들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견뎠었는데요. 입사한 지 6개월째에 대학 동기 2명과 만났어요. 주말에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제 직장 얘기를 듣더니 둘 다 너무나도 경악을 하는 겁니다. 뭐 그런 곳이 다 있냐고. 겉으로 보기엔 탄탄하고 남부럽지 않은 기업으로 보이는데 내부가 그 지경으로 골마 있을 줄 상상도 못했다면서 본인들이라면 절대 하루도 못 다닌다고 하더군요. 없는 얘기를 지어낼 인물들은 아니었기에 전 제가 첫 직장이라서 객관적인 판단력을 갖추지 못했고 그런 상태에서 잘못 휘둘려주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됐죠. 내부의 안 좋은 체제를 신입인 저한테 들이밀면서 윗대가리들이 소위 갑질을 했었던 겁니다. 다른 회사들은 근무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맥을 동원해서 물어보기 시작했고 인터넷에서 검색도 해봤어요. 제가 다니는 곳이 정말로 이상한 게 맞았고 무엇보다 제가 이젠 애정이나 미련이 없었습니다. 당장 사표를 냈었네요. 그러자 윗대가리가 저한테 해댄 소리가 기가 막혔어요. 어이, 석경씨, 뭘 믿고 이렇게 갑자기 그만둔대? 나가면 본인만 손해야. 지금 본인 수준에 우리 회사 들어온 게 애초에 엄청난 행운이었다는 걸 모르나 본데 나가서 땅 치고 울면서 후회해봤자 그땐 늦어. 저를 비웃으면서 아주 깔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 괜찮아요. 직장 못 잡고 아르바이트를 다니게 되더라도 여기에서 썩는 것보단 나을 것 같습니다. 저 걱정해 주신 말씀이니까 새겨듣진 못하더라도 감사한 마음은 가지고 있을게요. 그러자 다들 깜짝 놀라서 아주 경악을 하면서 절 쳐다보더군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죠? 저도 그런 생각으로 신입의 자세를 가지고 그동안 철저하게 저 자세로 굴었을 뿐인데 제가 아무 성질도 없는 줄 다들 알았나 봅니다. 모두가 넋이 나가 있었죠. 덕분에 마무리는 속 시원하게 할 수 있었고요. 전 괜히 간판만 따졌다가 저에게 맞지도 않는 옷을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얻었으므로 저에게 업무 환경이 잘 맞는 것 같은 곳들을 추려서 면접을 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합격한 곳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곳에 전 입사를 했답니다. 아담한 곳의 격리 일이었는데요. 소규모였지만 그에 비해 매출은 높았고 게다가 꾸준히 성장세를 이뤄가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던 곳이었거든요. 재직자들이 모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로 보였고요. 면접 당시에 둘러봤으니 얼핏 느끼기에도 분위기가 아주 편안했었습니다. 제가 작은 곳으로 들어간 것을 엄마는 아무렇지 않아 하셨고 제가 만족하면 그것으로 된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빤 제가 금세 일자리를 새로 구한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고 멋지다고 말을 해줬고요. 본인의 일상을 의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전 참 오빠가 좋아 보였네요. 제가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을 무렵 오빤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내면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던 오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었는데요. 거기서 새언니를 만났습니다. 새언니는 그 편의점의 유일한 정직원으로 점장이었거든요. 서로에게 일을 알려주고 배우고 그렇게 하다가 점차 가까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새언니가 워낙 싹싹하고 배려심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오빠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는 부분들도 새언니는 뭐든 장점으로 여겨줬어요. 오빤 새언니 덕분에 인간관계나 사회생활 자체에도 용기를 많이 얻게 되었던 거예요. 돈을 조금 더 벌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한 오빤 편의점 아르바이트 일을 그만둔 뒤에 대형 서점의 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주로 재고 정리와 진열을 했는데 오빠의 적성에 딱 맞는다고 했었네요. 같은 일터에서 보다가 떨어지게 되자 오빠와 새언니는 서로에 대한 감정을 깨달았고 그 후로는 일사천리였어요. 엄만 새언니 같은 며느리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무조건 쌍수 들어서 환영이라고 하시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셨고요. 우리 석훈애하고 결혼한다고 해줘서 정말 고마워. 어머님, 저야말로 절 이렇게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시면 항상 노력하고 발전하는 며느리 될게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생기다니. 우리 석훈이가 이런 짝을 만나다니.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있을 그 양반이 지금쯤 무척이나 흐뭇해하고 있을 거야. 틀림없어. 엄만 분명히 하늘나라에서 아빠가 다 지켜보시곤 기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자 저도 오빠도 눈가가 뜨거워져서 아주 혼났습니다. 엄마와 새언니가 고부관계의 첫 시작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이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 저런 모습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답니다. 결혼한 여자들한테 가장 관건인 게 시어머니라고 하잖아. 나도 시어머니 되실 분하고 서로 잘 통했으면 좋겠다. 우선 내가 며느리 노릇 잘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웬만하면 무조건 시어머니 되실 분하고 첫 단추는 무난하게 잘 끼울 수 있겠지? 잠시 미래를 상상해봤던 저였네요. 새언니는 생활력이 좋았고 뭐든 야무지게 해냈고 성격이 기본적으로 활발했기에 오빠가 항상 긍정적인 기운을 받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편의점에서 같이 서로를 겪어봤기에 서로를 향한 이해와 배려가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았고요. 엄마는 새언니를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 하셨고 며느리를 위해서 계절마다 김치를 하시는 시어머니로 거듭나셨답니다. 전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오빠의 결혼으로 엄마가 새로운 일상의 활력을 찾으셨음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오빠가 결혼을 한 것은 인생의 이막을 연 것이었고 새로운 가정이 탄생한 것이었죠. 그것이 엄마로 하여금 인생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도록 만들어주었던 거예요. 오빠는 항상 스스로를 부족한 아들이자 모자란 오빠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결국 제대로 효도를 해냈고 동생인 제 눈에 아주 번듯하고 멋진 오빠로 보이게 됐으니 대기만성형 인물이었나 보더라고요. 온통 울적해 보이고 툭 치기라도 하면 바로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웠던 과거의 오빠였건만 이제 그때를 떠올리는 게 오히려 점점 어색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만 나아질 수도 있구나. 결혼이 저렇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전 오빠를 보면서 느끼게 됐었죠. 결혼 1년 만에 오빠와 새언닌 임신 소식을 밝혀왔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아직 성별 확인은 안 됐다는 얘기를 기쁘게 전하는 두 사람을 보면서 엄만 감격하셨고 전 가슴이 벅차서 박수를 쳤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그런 건 아무 상관없고 그저 건강하게만 태어나주면 바랄 게 없다. 내가 살다 보니까 할머니가 되는 날도 오는구나. 기분이 너무 좋네. 세상에, 이게 꿈이니 아니면 생시니. 엄마가 소감을 말씀하실 때마다 옆에서 전 계속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네요. 행복하고 안정되어 보이는 오빠와 새언니의 모습은 천생연분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자면 각자가 완벽하지 않을진 몰라도 서로에게만큼은 가장 완벽한 존재 같더라고요. 그게 참 멋지게 다가왔어요.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에 있어서 두 사람의 영향이 없다곤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못하겠네요. 예비 신랑을 만난 게 봉사 현장이었기 때문에 더욱 인상이 좋았죠. 그때 예비 신랑은 회사 차원에서 몇 직원들과 함께 봉사를 나와 있었는데 당시에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봉사를 자원하는 멋지고 선한 남자라는 걸 느꼈고 확 끌렸어요. 저도 모르게 예비 신랑에게 계속 후한 가산점을 주면서 좋은 남자라고 판단을 했던 걸 보면 처음부터 반했던 것 같아요. 잘해보고 싶으니까 호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됐던 거예요. 제가 슬그머니 호감을 표하자 예비 신랑은 본인에게 여자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흘리더라고요. 상대도 저와 잘해볼 마음이 있다는 걸 그렇게 알게 됐고 그 다음부턴 제가 먼저 직진을 하면서 연애까지 이끌었답니다. 예비 신랑은 인상이 좀 순한 편인데 의외로 무뚝뚝하면서도 목석 같은 그런 면모가 있었어요. 약간 숫기가 없다고 할까요? 하지만 오히려 전 너무 노련하고 잘난 것보단 차라리 그렇게 의외의 구석을 지닌 게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연애를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결혼도 제가 먼저 이야기의 포문을 열었고 예비 신랑이 응하면서 진행이 됐었죠. 자기야, 근데 자기 가족들도 날 아직 안 만나봐서 그렇지. 내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는 있잖아? 다들 날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 뭐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잖아. 직접 가서 만나보면 그때 정확히 알게 되겠지.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미리 좀 알고서 데뷔를 하고 싶으니까 그렇지. 나도 몰라. 우리 엄마가 사교적이고 워낙 활달하신 분이니까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머님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날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그게 궁금한 건데. 아무튼 그럼 당일엔 댁에 어머님만 계시는 거야? 당연히 아버님은 안 계시겠지? 아마 그렇지 않을까? 아버지가 오시겠다는 얘긴 못 들었는데. 아버님은 따로 찾아뵙고 인사드려야겠다. 어머님 먼저 뵙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로 날짜 잡을까? 그때 아버님이 시간 되시려나? 글쎄, 그건 아버지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난 엄마한테서 듣기론 굳이 아버지한테 인사드리러 간다느니 그럴 필요 없다고 하던데. 왜? 우리 아버님한테 인사드리러 가는 게 어머님은 싫으시대? 그건 모르겠고 그냥 엄마가 본인 선에서 끝내도 된다고 그랬던 것 같아. 예비 신랑의 말을 듣고서 전 뭐가 됐든 제가 직접 예비 시어머니를 뵙고서 결혼 진행을 이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네요. 미리 예비 신랑하고 이런저런 작당을 하고 싶었지만 마땅하지가 않았어요. 예비 시부모님께선 이혼하신 사유였고요. 이혼의 가장 흔한 사유라는 성격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전 그 사유가 진실인지 아닌지까지는 알 길이 없었지만 오죽했으면 자식도 둘이나 있는데 이혼까지 가셨을까 싶었네요. 예비 신랑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두 분이 별걸 시작하셨고 이때부터 사실상 이혼이나 다름없었던 것이죠. 모친 쪽에서 자식들을 데리고 살게 됐던 것이고요. 예비 신랑에겐 누나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음대를 나왔고 사업하는 남자랑 결혼한 분이었고요. 예비 신랑을 통해서 전 미리 사진도 받아왔었어요. 남매 아니랄까봐 얼굴이 좀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인 건 못 속이겠다고 닮기는 했다고 감상을 뱉었더니 그때 예비 신랑이 했던 소리가 얼굴은 좀 닮았을지언정 성격은 정반대라고 했습니다. 자기 누나는 엄마랑 성격이 둘이 비슷하다고 말을 했었죠. 별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 하면서 들었던 저였고 설마 이 누나가 첫 만남에서 절 상당히 신경 쓰이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를 드리러 예비시댁에 방문을 했더니 모친만 계실 줄 알았건만 누나까지 와 있었거든요. 당황한 제가 화나고 예의 바른 미소를 짓는 와중에도 예비신랑 쪽을 향해 얼른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눈치를 줬었는데요. 어, 뭐야? 누나가 왜 와 있어? 왜? 내가 있으면 안 돼? 아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미리 얘기가 없었잖아. 보아하니 예비신랑도 전혀 몰랐던 상황 같았습니다. 저만 혼자 속은 상황은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었네요. 그리고 분위기로 보아하니 모친과 누난 일부러 작당을 한 것 같았고요. 누나가 온다는 걸 일부러 미리 말을 안 했던 것이죠. 절 당황시키려고 말입니다. 하나뿐인 동생이 결혼할 여자 데리고 온다는데 누나로서 관심 안 가질 수가 있어야지. 너 고마운 줄 알아. 내가 사람 보는 눈 까다롭고 정확한 거 알지? 그리고 여장 같은 여자끼리 보는 게 더 확실해. 내가 특별히 너 위해서 나서준다. 누나 역할 톡톡히 해줄게. 누나 쪽은 호탕하게 웃어댔고 그 옆에서 모치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떨떠름한 기색이었지만 그다지 싫은 것 같지는 않아 보였고요. 그 가운데서 저만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되어서 어색함에 몸둘 바를 모르고 있었네요. 솔직히 결혼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예비 시누이가 저런 반응을 보인다면 환영하고 좋아할 여자가 몇이나 될까요? 그런 여자가 지구상에 있기나 할까요?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기면서 해사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전 한 끼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라고 그렇게 들었기에 당연히 거나하진 않아도 제법 차려진 밥상을 떠올리고 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커피와 떡, 빵 이런 것들이 차려진 다과상이었어요. 부담스럽지 않게 이 정도 즐기는 게 서로 좋죠? 안 그래요? 아, 네, 어머님. 저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어머, 그런가? 잘 됐네. 벌써 어머님 소리 들으니까. 내가 벌써 며느리 둔 것 같고 막 기분이 그렇네. 제가 너무 섣불렀나요?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지 몰라서요. 아니,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아버님이라고 부를 순 없잖아. 모친이 깔깔 웃자 옆에 앉은 누나도 웃기다면서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저도 웃어야 하는 순간 같아서 그냥 눈치껏 그렇게 했고요. 편하게 그냥 말은 낮춰도 될까? 아, 네, 그럼요, 당연하죠. 그럼 그렇지, 뭐. 이름이 석경이랬나? 예의 바르고 인상도 야무지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는 일이 뭐라더라? 어디서 무슨 일을 한다고? 혹시 명함 같은 거 가지고 있나? 아, 제가 명함을 안 가지고 다녀서요. 죄송해요. 다음에 뵐 때 명함 드릴게요. 전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 일을 궁금해하시기에 설명을 드렸죠. 모친이 듣는 동안 옆에서 누나 쪽이 휴대폰으로 뭘 찾아보길래 신경이 쓰이더군요. 혹시나 했는데 제가 다니는 직장을 휴대폰으로 검색해본 모양이에요. 엄마, 이거 봐봐. 채용 사이트에 그 회사 채용 공고가 올라왔었던 게 남아있거든? 회사 규모랑 평균 연봉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여기 회사 수준이 너무 초라한 것 같다. 그 누나가 아무리 작게 속삭여봤자 테이블 하나를 고작 사이에 두고 있는데 저에게 그게 안 들리겠나요? 전 그 무례한 행태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너무나 세상에 우리 아들은 내노라 하는 중견기업에 다니는데 널리고 널린 중소기업도 아니고 중견기업. 누구나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그런 회사에 떡하니 다니고 있는데 반면에 한쪽은 이런 코딱지만한 회사에서 격리? 그것도 겨우 격리야? 아유, 나 갑자기 어지럽네. 모친이 어지럽다며 이마를 짚으셨고 누나 쪽은 저를 흘겨봤습니다. 전 제 옆에 앉은 예비신랑을 슬쩍 쳐다봤는데 그냥 멋져가는 표정이더라고요. 전 시어머니 되실 분과 화기애애한 그림을 그려보겠다는 로망이 원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 발끈하기보단 순하게 웃으면서 맞장구를 쳐주는 쪽을 택했어요. 제가 훨씬 부족하고 조건은 뒤떨어지지만 그만큼 제가 더 노력하고 잘하면서 살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예비 신랑을 축혀 세웠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좋은 소리를 듣는 게 좋긴 하셨는지 모친이 연신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그래, 우리 아들이 참 잘났지.
그냥 잘났으면 내가 말도 안 해. 힘들었던 때 다 지나온 녀석이니까 내가 너무 기특해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너도 알지? 우리 아들 고등학생 때부터 지 아빠 없이 자랐다는 거. 가엾고 대견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니? 너는 상상도 못할 거다. 잘 들어드리고 있었던 전 제가 상상도 못할 거라는 대목에서 속이 울컥해서 갑자기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고 말았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아빠가 안 계셨는데요. 아, 돌아가셨다고 했던가? 네, 교통사고 때문에 갑자기 떠나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빠 없이 살았어요. 그래도 사고로 깔끔하게 가셨네. 우리 아들은 그때 지 아빠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부모 이혼 문제로 자식만 힘들었지. 아유, 불쌍한 우리 아들. 한창 공부할 때였는데. 전 모친의 입에서 사고로 깔끔하게 저희 아빠가 가셨단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리가 확 지끈거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하죠. 이혼보단 사별이 나으니까요. 이혼은 너무 추잡스럽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불쑥 튀어나갔습니다. 그 순간 잠시 정막이 일렀죠. 전 세차게 뛰고 있는 심장을 모른 척하면서 겉으로는 아직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모친이 당황해서 뭐라고 말을 이으려다가 예비신랑이 황급히 대화 주제를 돌리자 입을 다무셨고요. 잠시간 전혀 다른 주제로 영양가 없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러다가 옛날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누나 쪽이 저희 오빠하고 동갑에다 중학교를 같이 나왔더라고요. 시댁이 옛날엔 그쪽 동네에 살았던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제가 너무 놀랐고 누나 쪽도 무척 신기해하면서 오빠의 이름을 듣더니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고개를 갸웃갸웃 하더라고요. 기억이 아마 안 나실 거예요. 오빠가 워낙 차분한 성격이거든요. 중학생 때도 되게 조용했었어요. 차분하고 조용하다니까 왠지 누가 떠오를 듯 말 듯한데. 나 생각났다. 혹시 그 음침하게 혼자 다니던 애 맞는 것 같은데. 이름에 분명히 석자가 들어갔거든? 걔 왕따라서 유명했었는데 걔가 친오빠였어요? 걔 지금은 뭐하고 살아요? 옛날엔 사회 부적응자 따로 없었는데. 그 누나가 그렇게 떠들어대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머리는 뜨겁고 손발은 반대로 차가워지더라고요. 모친이 당최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호들갑을 떨어대고 예비신랑은 난처하다는 듯이 한숨이나 푹푹 쉬어대고 그 자리에서 전 정말 숨이 막힐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잘 버텨보겠다는 일념으로 어색하게나마 웃으려 애를 썼었고 오빤 결혼해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산다며 얘기를 해줬었죠. 그러자 누나 쪽이 믿기 어렵다면서 약간 조롱하는 느낌으로 웃었고요. 전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면서 일어난 후에 찬물로 손을 씻고 입을 헹구면서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정신으로 나머지 대화를 다 이어갔던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예비 시댁을 나온 직후 차로 이동하는 동안 예비 신랑과 저 사이에서 침묵만 감돌았어요. 전 기분이 최악이었고 예비 신랑은 그런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자꾸만 절 힐끔거리면서 한숨을 푹푹 쉬어댔죠. 전 차가 멈춰 서자마자 내일 얘기하자는 말만 남긴 채 내리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절 붙잡지도 아무 말도 안 한 예비 신랑에게 서운했고요. 집에 들어와서 잠시 멍하게 있었는데 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예비 신랑이 집 문을 두드리면서 얘기 좀 하자는 겁니다. 저에게 모친과 누나 이름 미안하다든지 하는 얘기를 하려는 줄 알고 내심 반갑게 맞이했죠. 아직 안 간 거였어? 엄마한테 바로 전화가 와서 통화하느라고. 저기 지금 엄마가 너 전화 바꿔달라는데 한번 받아볼래? 하지만 예상 밖으로 예비신랑은 자기 모친한테 걸려온 전화를 저에게 넘겨줬어요. 전 얼떨떨하게 전화를 받았고 아까의 무례를 사과하시려나 이런 기대를 품었는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야, 너 대체 뭐하는 년이야? 네가 내 돈 훔쳐갔지? 네? 어머님 무슨 일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돈이라니요? 전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내 돈 1,000만 원. 내가 분명히 내일 그거 들고 은행 가려고 챙겨놨었는데 없어졌거든?
지금 너 아니면 범인이 따로 없거든. 아무리 못 배우고 구질구질하게 살아도 그렇지. 어떻게 남의 돈을 훔쳐가? 너 그거 수표로 함부로 못 쓰는 건 알고서 훔쳐간 거 맞니? 기가 막혔죠. 모친의 주장은 100만 원짜리 수표 10장 묶음으로 1000만 원을 은행 용무를 보려고 준비해 놨는데 그걸 제가 집 구경하는 척 화장실 가는 척을 하면서 슬쩍 훔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범인은 저라고 하더군요. 저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미쳤다고 그 돈을 훔치겠나요? 전 안 훔쳤고 그 돈을 본 적도 없어요. 무작정 절 범인으로 몰고서 이러시는 거 정말 불쾌합니다. 너, 내가 가만히 안 둬. 우리 아들은 제발 경찰에 신고 말아달라고 그러던데 난 언제든지 신고해서 너 콩밥 먹일 수 있거든. 너무 당혹스럽고 화가 나서 몸이 떨리더라고요. 전 통화를 끊고 그 휴대폰을 예비 신랑에게 주면서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내가 그 돈을 훔쳤겠어? 나랑 그 집에서 같이 나와서 여기까지 왔잖아. 근데 내가 뭘 훔쳤다는 거야? 장난해? 뻔히 내가 결백한 거 알면서 나한테 그 거지 같은 의심을 받게 하고 전화를 바꿔줘? 아니, 난 자기가 오는 내내 차에서 말도 안 하고 가방만 부여잡고 있었으니까 그냥 혹시나 해서. 그래서 내가 가방에 1000만 원 몰래 넣어왔고 지금 여기 집에다가 이미 숨겼다고 생각한 거야? 이런 개자식을 봤나? 지금 당장 이 집 구석구석 네 눈으로 다 살피고 뒤져봐. 그리고 내 눈앞에서 영원히 꺼져. 멀쩡히 회사만 잘 다니면 뭐해? 다른 게 하잔데. 앞으로 마마보이 시스터 콤플렉스 환자 소리나 실컷 들으면서 살아. 괜히 나 같은 피해자 만들지 말고 네 엄마, 네 누나 꽁문이라 졸졸 따라다니면서 평생 살라 소리야. 자기야, 우리 결혼까지 하기로 했잖아.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니지. 예비 신랑이 눈물을 글썽이며 헤어질 수 없다고 했지만 전 그 엉덩이를 뻥 걷어차 줬어요. 파혼 선언을 동네 사람들 다 들리게 크게 외치면서 당장에 쫓아냈죠. 지금까지 눈에 콩깍지가 씌었던 게 확 빠지더군요. 제가 너무 모욕적인 일을 겪었던 것이 상처가 됐고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 살아가면 제 자신이 찜찜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작은 아빠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조심스레 상황을 말씀드리자 무척 황당해 하시면서 핵심부터 짚어주셨습니다. 애초에 그 돈이 있기는 했었고 석경이 너를 쳐내려고 일부러 없는 상황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제대로 당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자리에서 계속 모든 무례를 참고 견뎠던 제 자신이 수치스러웠고 갚아주고만 싶었습니다. 전 작은 아빠가 힌트를 주신 덕분에 감을 잡고 당장의 작전 실행에 들어갔죠. 예비 신랑에게 연락을 했고 모친과 누나에게 정식으로 해명을 하고 싶다고 거짓말을 한 뒤 함께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제가 마음을 돌린 것이라 여기고선 안심한 눈치였고요. 예비 신랑은 본가니깐 당연히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갔죠. 그랬더니 모친과 누나가 자기들끼리 맥주와 오징어를 즐기고 있었더라고요. 두 사람은 몹시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도둑년 때문에 1000만 원 잃으신 분들 치곤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분위기가 거의 잔치인데요. 제가 핵심을 찌르자 예비 신랑이 묘한 표정이 돼서 자기 모친과 누나를 보기 시작했고요. 그 두 사람은 손사래를 치면서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서 도둑년 주제에 무슨 배짱으로 다시 왔냐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작은 아빠의 조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작전을 펼쳤죠. 제가 잃어버린 거 찾으러 왔어요. 가방 안에 금팔찌 하나가 있었거든요. 제가 분명히 아까 이 집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가방 안에 있던 걸 봤었는데 제 집에 도착하고 나서 가방 열어보니까 없더라고요. 차 안에선 가방을 열지도 않았고 품에 안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가방이 무방비하게 놓여져 있었던 이 집에서 제 금팔찌가 없어진 거 아니겠어요? 범인은 그럼 누구겠나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두 분 중에서 누가 범인이신지 제발 먼저 자백하세요. 혹시 두 분이 함께 훔치신 건 아니겠죠? 뭐, 금팔찌? 그런 게 가방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고 훔쳤다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네. 야, 우리가 그걸 왜 훔치겠어? 범인이라는 증거도 없으면서 심증음으로만 이러는 거야?
두 사람이 발끈했고 왜 결백할 수밖에 없는지 떠들어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가 이렇게 입을 열었죠. 저도 1,000만 원이 있는지 없는지 아예 몰랐는데요. 애초에 그게 있기는 했던 건지 존재했다는 증거부터 저한테 제시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00만 원이면 그냥 넘어갈 일 아니니까 신고부터 하시죠. 참고로 전 제 작은 아빠가 경찰에서도 좀 높으신 분이라서요. 아마 1,000만 원으로 도둑 맞은 일에 도움을 달라고 하면 아마 힘써 주실 거예요. 작은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1,000만 원 찾게 해달라고 지금 연락 넣어볼까요? 근데 만약에 거짓이었으면 두 분은 끝장날 각오하셔야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자 두 사람 다 안색이 창백해지더군요. 정말로 다 거짓이었고 절 일부러 엿먹이고 떨쳐내려고 했던 것뿐이었어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두 사람 그리고 예비 신랑까지 째려봐준 뒤 코웃음을 치면서 돌아왔습니다.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요.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 지경으로 치졸하고 유치하고 비열할 수가 있어. 엄마나 누나나 둘 다 똑같이 그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보기 싫으니까 연락할 생각하지 마. 제가 집을 나설 때 예비 신랑이 두 사람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모친 쪽이 깜짝 놀라면서 우는 소리까지 들렸고요. 전 미련 하나 남기지 않은 채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급한 인간들과 가족으로 엮일 일이 영영 없다는 게 다행이었네요. 예비신랑은 그 후로 2번 저에게 다시 만나달라 빌었지만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전 마음 편하게 먹으면서 엄마와 오빠, 새언니와 조카, 그리고 작은 아빠까지 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며 지냈고요. 그러다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단번에 결혼까지 꼬리는 했답니다. 임신 도중에 우연히 건너 지인을 통해 과거 약혼자였던 그 사람의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도 결혼 못했다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아마 상황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항상 채널 잘 보고 있는 평범한 여성 시청자입니다. 채널에 올라오는 기가 막힌 사연들을 볼 때마다 세상의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싶었는데 저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겐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버지께선 제가 2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선 16살 때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전 그래서 지금까지도 차 타는 걸 무서워합니다. 아버지께선 비 오는 날 밤에 뺑소니 사고를 당하셨어요. 범인은 찾지 못했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로 어머니께선 혼자 절 키우셨습니다. 어렸을 적에 어머니를 떠올리면 항상 바쁘고 지쳐 보이는 모습이셨던 것 같아요. 저와 어머니는 구축 빌라의 꼭대기층인 6층에 살았었는데 요즘엔 4층 이상의 건물엔 법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지만 당시만 해도 그런 법이 없었기에 저희 빌라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날이 추운 겨울이면 그나마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수월했지만 무더운 여름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빌라 각 층엔 세대가 3개씩 있었는데 꼭대기층은 6층에만 세대가 2개뿐이었죠. 옆 세대엔 아주머니 한 분과 제 또래 남자아이 한 명이 살았어요. 신기하게도 그 집 또한 아버지가 안 계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공장에서 2교대 일을 하셨기에 저녁에 출근해 새벽 내내 일하고 돌아오실 때도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옆집 아주머니께선 어머니를 대신해 절 돌봐주시곤 하셨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주머니께 매번 신세를 지는 것이 죄송해서 매번 저를 찾으러 오실 때마다 떡이며 과자며 손에 뭐라도 들고 오셨고 아주머니께선 서로 어려운 처지에 이 정도 돕고 사는 것이 뭐가 어렵겠냐며 부담되니까 이런 거 그만 가져와도 된다 손사리를 치셨습니다. 아주머니께선 학교 앞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셨는데 전 학교가 끝나면 바로 그 분식집으로 달려가 공짜로 간식을 얻어먹곤 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건 새콤달콤한 양념 소스를 바른 떡꼬치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으니 염치니 뭐니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저 공짜 간식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매일같이 그 분식집에 가서 간식을 얻어먹는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신 어머니께선 절 단단히 혼내시며 앞으로는 꼭 돈을 내야 한다고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를 쥐어주셨습니다. 아주머니뿐만 아니라 아주머니의 아들도 절 친오빠처럼 잘 챙겨주셨어요.
어렸을 적 전 덤벙이에 틈만 나면 이리저리 넘어지고 다쳐서 몸에 멍을 달고 살았죠. 오빤 그런 제게 항상 약도 발라주고 밴드도 붙여주고 제가 또 다쳐서 엉엉 울고 있으면 의젓하게 달라주기도 하고 여러모로 절 돌봐줬습니다. 매일같이 집에 찾아오는 어린 여자아이가 귀찮을 만도 했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빠도 철이 참 일찍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도 오빤 숙제를 봐주기도 하고 공부를 도와주기도 하며 사이좋게 지냈고 주말이면 아주머니와 오빠, 어머니, 저 넷이서 근처 공원에 도시락을 싸 놀러 가기도 하고 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어머니께선 옆집에 좋은 이웃이 살아서 참 다행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새벽 근무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시던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거예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고에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고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상 천지에 혼자 남게 됐으니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겁이 나고 착잡한 심정이었겠어요. 만약 그때 옆집 아주머니께서 절 걷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전 아마 고아원에 들어가야 했을 겁니다. 당시 제게는 연락이 닿는 친인척 한 명이 없었거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어머니 장례도 무사히 치를 수 있었고 그 뒤로 아주머니 집에서 셋이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적부터 거의 제 집처럼 드나들던 곳이라 그런지 적응하는 데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아주머니와 오빠 덕분에 어머니의 빈자리를 크게 느낄 새도 없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두 사람 다 어머니를 잃은 저를 위해 한동안 애써 밝은 척을 해주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절 걷어주신 아주머니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고 친딸보다 더 친딸같이 싹싹하게 굴기 위해 노력했어요. 항상 분식집 일로 바쁘신 아주머니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해놓기도 하고 학교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나중에 성공해서 꼭 아주머니께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전 고등학교 내내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결국 목표하던 대학에도 합격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고민이 됐어요. 원하던 대학은 사립이라 등록금이나 학비가 눈이 튀어나오게 비쌌고 장학금을 준다는 대학은 그리 원하지 않던 곳이었거든요. 차마 저를 걷어주시고 돌봐주신 아주머니께 대학 등록금까지 내달라는 말은 염치가 없어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하신 건지 아주머니께서 먼저 대학에 관련된 얘기를 꺼내셨어요. 네가 성인이 되면 말해주려고 했었는데 사실 네 엄마가 네 앞으로 남겨놓은 돈이 조금 있어. 그러니까 돈은 걱정 말고 원하는 대학에서 마음 놓고 공부하렴. 그렇게 전 원하던 대학에 입학했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실 어머니께서 제 앞으로 남겨놓으셨다는 돈은 대학 등록금과 학비에 비해 정말 턱없이 적은 돈이었죠. 아주머니께서 제가 차마 염치가 없어서 학비 얘기를 꺼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일부러 절 배려해 주셨던 겁니다. 다시 생각해도 정말 너무나 감사한 마음뿐이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은혜를 두고두고 갚아야겠다 또다시 다짐하게 됩니다. 대학을 타지로 가기로 했고 생활비를 스스로 벌며 공부까지 해야 했기에 대학 생활 내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마음 같아선 매일같이 연락을 드리고 안부를 엿듣고 싶었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았고 결국 점점 연락이 뜸해지게 됐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취업을 했고 오랜만에 아주머니와 오빠에게 연락을 해서 식사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더 자주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주머니께선 각자 사는 게 바쁘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괜찮다고 말씀하셨고 사실 본인도 제게 말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아주머니께선 제가 대학에서 공부를 하며 정신없이 취업을 준비하던 사이에 마음이 맞는 분을 만나 얼마 전부터 살림을 합쳐 살고 계셨던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었고 전 몹시 기쁜 마음으로 아주머니를 축하해 드렸어요. 아주머니의 새로운 남편은 엄청난 자산가라고 했습니다. 젊었을 적에 알고 지냈던 분이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연락을 닿아 만남을 가지다 보니 자연스레 사이가 가까워졌고 그분께서도 오래전부터 부인과 사별하신 상태였기에 재혼을 하게 됐다고 했어요. 얼마나 부자인가 하니 빌딩 몇 채 가지고 있는 부동산 부자라고 했어요. 젊었을 적에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고
지금은 은퇴하시고 고급 단독주택에서 지내고 계셨는데 아주머니께서 살던 집을 정리하시고 그 주택으로 들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친정집이 사라져버린 기분이라 조금은 아쉬웠지만 아주머니께서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시게 됐다는 사실은 몹시 기뻤습니다. 아주머니께선 절 친딸처럼 생각하신다며 새로운 가족들에게 저를 소개시켜주고 싶어 하셨지만 오빤 약간 떨떠름해 보이는 눈치였어요. 처음엔 아무리 그래도 친딸이 아니니 재혼한 가족에게까지 소개시켜주는 건 좀 곤란한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새로운 남편에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오빠보다 2살 형이라고 했어요. 그 남자가 아주머니와 본인 아버지의 재혼을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살림을 합쳐 살고 있는 지금까지도 매사에 아주머니를 곱게 보지 않고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한 집에서 지내지 않고 몇 년 전에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고 오빠 부인이라는 여자도 성격이 고약하다며 굳이 제게 인사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주머니와 오빠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전에 듣기로 저를 그리 반겨줄 것 같은 분위기도 아니었기에 결국 인사는 나중에 미루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만남 이후로 오빠와 훨씬 자주 연락을 나누고 만남을 갖기 시작했어요. 오빤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제 직장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일이 끝나면 만나서 식사 같이 하기도 하고 주말엔 아주머니를 모시고 셋이서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다니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사이가 가까워지게 됐고 서로 이성적인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전 고등학교 시절 남몰래 오빠를 짝사랑했었거든요. 어렸을 적부터 언제나 제게 다정한 오빠였고 항상 듬직하고 멋있는 사람이었기에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시에 그 마음을 오빠에게 표현하진 못했습니다. 전 얹혀 사는 처지였고 오빠는 아주머니의 외동 아들이었으니까요. 아주머니께선 오빠가 5살 때 전 남편과 이혼하신 이후로 평생을 오빠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오셨어요. 비유를 하자면 대감집 자식과 그 집에서 얹혀 살며 일하는 머슴과 같은 관계였다고나 할까요? 물론 아주머니께선 친딸처럼 절 정말 예뻐해 주셨고 오빠와 차별하며 키우지도 않았지만 그냥 저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감히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라고요. 너도 이미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겠지만 나 너한테 호감 있어. 동생이나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이성으로서 말이야. 우리 정식으로 만나보자. 그렇게 애써 제 마음속의 호감을 부정하며 지내던 어느 날 오빠가 먼저 제게 고백을 해왔고 전 정말 놀랐어요. 오빤 제가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을 줄 알았다지만 전 정말 전혀 오빠의 마음을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저 여동생처럼 생각해서 잘 챙겨주는 것이겠거니 싶었는데 오빠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니 정말 기뻤어요. 아주머니께서도 저희의 교제 소식에 많이 놀라시긴 했지만 다행히도 저희 둘을 축하해 주셨고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다가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상견례는 원래 두 집안이 처음으로 만나 인사를 나누는 자리잖아요. 사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게 친정 가족들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었기에 굳이 상견례 자리를 가질 필요가 없었고 그냥 간단하게 시아버지와 남편의 이복형 부부를 만나 인사를 드리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결혼을 끝까지 반대했다던 남편의 이복형, 그러니까 제게 아주버님 되는 사람은 첫 만남 자리에서부터 불만이 아주 가득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몇 년 전 결혼을 했는데 부인 되는 사람은 저보다 무려 6살이나 어린 여자였어요. 그 여자도 절 쳐다보는 표정이 영 곱지만은 않더라고요. 둘은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고 사이에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결혼할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아이가 생겨 학교를 자퇴했다고 했어요. 아주버님도 특별한 직업 없이 시아버지 명의의 건물 몇 개를 관리하며 월세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고 결혼식이며 신혼집이며 전부 시아버지 돈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대로라면 나이가 어찌 됐든 저보다 가족 서열상으로는 윗사람이니 형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았지만 도저히 손이 동서에게 윗사람 대접해주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6살이나 어린 것도 어린 거고 사람 자체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아들도 2돌이 지났는데 애 엄마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본인 스스로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이 시댁돈으로 호의호식 지내고 있으니 경제관념도 전혀 없었고 아주 돈을 펑펑 썼어요. 아이는 베이비시터에게 맡겨놓고 하루 종일 친구들과 브런치며 쇼핑이며 나다니기 바빴고 피부과에도 수백만 원씩 돈을 바르며 외모를 가꿨습니다. 본인 능력이 좋아서 그렇게 산다고 하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펑펑 써댄 돈이 전부 시댁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손윗동선 제게 그렇게 외모를 안 가꾸면 남자들이 금방 질려 한다느니 아무리 아줌마라 하더라도 기본은 해야 한다느니 지적하기 바빴고 절 완전히 본인 아랫사람 취급을 했어요. 보통 아무리 손이 동서라고 하더라도 손 아래 동서가 나이가 본인보다 많으면 완전히 아랫사람 취급하기보단 서로 존댓말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손이 동선 그런 게 개념이 전혀 없는 건지 새파랗게 어린 것이 제게 동서는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하며 완전히 갑질을 하려 들더라고요. 솔직히 성격 같아선 저도 맞서서 지지 않고 반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괜히 시어머니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죽어도 형님 소리는 안 나왔고 누구누구씨 하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시는 건지 굳이 형님이라고 불러야 한다 강요를 하시진 않았어요. 손윗동선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제게 조금 불만이 있는 눈치였지만요. 아주버님 부부가 시어머니를 그닥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얘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막상 제가 눈앞에서 그 상황을 마주하니 더 기가 찼습니다. 어쩌다가 가족끼리 모이면 대놓고 시어머니 들으라는 듯 남자 재산 보고 결혼한 여자들이 어쩌니 저쩌니 사람이 말년에 욕심을 너무 부리면 안 된다는 일 쓸데없이 입을 나불나불 댔고 결국 시아버지께서 한 소리 듣고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윗동선 그렇다 치더라도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니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대부분 시어머니 편을 들며 중간 역할을 잘 해주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핏줄은 핏줄이라고 아주버님을 싸고 도시긴 하셨어요. 손윗동서도 시어머니께는 아주 까탈스럽고 싸가지 없이 굴었지만 시아버지께는 세상 착하고 애교 있는 며느리가 따로 없었습니다. 예쁘장한 얼굴로 아버님 하며 싹싹하게 구니 시아버지께선 손윗동서를 꽤나 예뻐라 하셨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원체 기가 세시기보단 천성이 순하신 분이었기에 그런 싸가지 없는 것들에게 한마디 제대로 하시지도 못하고 매번 꾹 참기만 하셨어요. 그러다 한번 큰일이 터졌죠. 그날은 시어머니의 생신이었고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시댁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보통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하면 며느리가 밥상까지 차려드리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좋은 식사를 대접하거나 정말 못해도 생신 선물은 준비하는 게 도리에 맞는 일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세상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날 빈손으로 시댁을 찾을 수가 있나요? 손윗동선 나이가 어리니 그런 개념이 없다 치더라도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둘 다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늦게 도착했으면서 선물조차 가지고 오지 않은 겁니다. 나이 어린 것도 다 핑계인 게 만약 시아버님 생신이었으면 절대 빈손으로 오지 않았을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리에 앉더니 식사를 하는 내내 동서가 차린 거냐, 요리 연습 좀 더 해야겠다, 이건 너무 짜고 저건 너무 싱겁고 이럴 바엔 그냥 나가서 사 먹지 왜 굳이 집에서 식사를 하는지 모르겠다. 불평불만을 늘어놨고 결국 듣다 못한 남편이 그러는 본인은 한 번이라도 시부모님 식사 직접 차려드린 적은 있느냐 물으니까 얼굴을 구기며 불쾌한 티를 내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 요리가 많고 좋은 식당이 많은데 요즘 같은 시대에 굳이 직접 밥상 차려드리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렇다고 뒤집어지게 맛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이거하고 그렇게 생색 낼 거면 그냥 안 하는 게 낫죠.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맞잖아요. 돈 없어서 좋은 식당에 못 모시고 이런 밥상이나 차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금세 험악해진 식탁 분위기에 결국 시아버지께서 나서서 중재를 하셨고 그렇게 적당히 큰일 없이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희 부부는 준비한 선물을 꺼냈고 아주버님 부부는 당당하게 선물을 준비해 오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아니 어머니 생신이라 모이는 자리인데 선물을 안 가져왔더니요.
아니, 생신이라고 꼭 선물 드려야 되나요? 평소에 어머니께서 워낙 검소하게 사셔서 선물 같은 건 안 드려도 괜찮을 줄 알았죠. 갖고 싶은 게 있으시면 미리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평소에 하도 동서랑 같이 저한테 낭비 좀 하지 말라 난리셔서 일부러 안 사온 거예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해도 너무하단 생각 안 해요? 그럼 도대체 왜 온 겁니까? 와서 한다는 일이라곤 정성스레 준비한 밥상 앞에서 불평불만 늘어놓고 둘 다 그 정도 기본적인 개념도 없어요? 선물이 없으면 적어도 예의상 축하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지금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말 좀 조심하지. 윗사람한테 싸가지 없이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다들 조용히 해라. 좋은 날 같이 모여서 축하하자고 불렀더니 어딜 부모 앞에서 자식끼리 언성을 높이고 있어. 결국 생신 축하 자리는 엉망이 됐고 시어머니께서는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아주버님 부부에게 아무리 그래도 작은 선물이라도 성의껏 가져왔어야지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그 무슨 상식도 없는 태도냐고 나무라셨고 손윗동선 애처럼 입술을 삐죽 내밀곤 자리가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그렇지 않아도 대면대면했던 저희 부부와 아주버님 부부 사이는 더더욱 멀어졌고 개인적인 연락은 전혀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제가 며느리로 들어와서 참 다행이라며 저 덕분에 마음 편하고 기댈 곳 있어서 숨통이 좀 트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위해 제가 더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시아버지께 점수를 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듯 손윗동선 어린 나이에 얼굴도 예쁘장하고 애교도 많고 손자를 안겨드려서 그런지 시아버지께서 기본적으로 꽤나 예뻐라 하시는 편이었습니다. 가끔 손윗동서나 아주버님이 너무 예의 없이 굴거나 상식 밖의 행동을 하면 엄하게 나무라시긴 하셨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라고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저희 부부보단 아주버님 부부를 기본적으로 더 챙겨주시긴 했어요. 실질적으로 집안의 모든 권력은 시아버지 손에 있었으니 제가 시아버지께 좀 더 잘하고 점수를 따서 시어머니 길을 세워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동서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봤을 때 아무래도 연륜에서 오는 센스와 정성일 것 같더라고요. 손윗동서가 아버님께 어리광 부리듯 아양이나 아첨을 떨 수는 있어도 생각이 짧은 편이니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전 그런 부분을 공략해 시아버님께 점수를 따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긴 건 시아버님이 취미이신 낚시와 관련된 선물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손윗동선 시아버님께 애교 떨어 원하는 선물은 받아갈 줄 알아도 본인이 먼저 선물을 챙겨드리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시아버지께선 젊었을 적부터 쭉 낚시가 취미셨고 은퇴하신 후에도 혼자서 자주 낚시를 가셨어요. 웬만한 낚시 용품들은 값비싼 것들로 다 가지고 계셨기에 어떤 선물을 해드려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듯이 선물은 가격보다 정성이 더 중요한 법이잖아요. 비록 비싸고 좋은 물건이 아닐지라도 선물을 주는 사람이 받을 사람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정성 들여 고른 선물은 어떻게든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낚시가 취미이신 분이 계시다면 알고 계시겠지만 낚시에도 종류가 참 많아요. 바다 낚시, 강 낚시. 바다 낚시도 다 똑같은 낚시가 아니라 루어 낚시, 릴지 낚시 등 알면 알수록 너무 복잡하고 사용하는 물품들도 다양하더라고요. 무턱대고 아무 것이나 선물해드리기보단 시아버님께서 어떤 낚시를 주로 하시는지 알아보고 댁에 구비해 놓으신 물품들을 꼼꼼히 살펴봤죠. 다양한 낚시를 즐기시지만 쭈꾸미 낚시는 철마다 꾸준히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때마침 그때가 쭈꾸미 낚시 철이었고 시아버님께 제가 준비한 쭈꾸미 낚시 용품을 선물로 드렸어요. 가격은 몹시 저렴한 것이었지만 예상했던 대로 시아버님께선 제 선물을 몹시 기뻐하셨습니다. 그 뒤로도 시아버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이나 과일을 기억해 뒀다가 먼저 챙겨드리기도 하고 직접 만든 반찬이나 간식거리들을 가져다가 드리기도 했어요. 손윗동서처럼 애교 있게 굴며 귀염 떨진 못해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시아버님께서도 절 예뻐하시기 시작했어요. 항상 아주버님 부부만 먼저 챙기시던 분이 식사 자리에서 제게 먼저 말을 걸며 이것 좀 먹어보라 하시기도 하고
손윗동서가 제게 시비를 걸면 버릇없게 굴면 아무리 아랫사람이라도 적당히 선을 지켜야지 뭐 하는 거냐 제 편을 들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아주버님과 손윗동서도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 앞에서 말조심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을 보며 몹시 뿌듯한 기분이었죠. 반대로 손윗동선 속이 많이 상한 눈치였어요. 언제나 저보다 본인을 더 예뻐하시고 챙겨주시던 분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으니까 속이 끓을 만도 하겠죠. 확연히 연륜에서 오는 차이는 어쩔 수 없다고 느낀 것이 손윗동선 그 상황에서 시아버님께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왜 전처럼 본인 편을 들어주시지 않고 동서 편만 들어주시냐면서요. 당연히 그런 투정이 효과 있을 리 없었고 시아버님께선 오히려 손윗동서를 크게 나무라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네가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애도 낳고 고생했으니 눈 감고 넘어가지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그 버릇없는 태도며 행동들을 도저히 못 봐주겠구나. 손 아랫사람이 생겼으면 윗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아랫사람 잘 챙겨줄 생각을 해야지. 윗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고 싶고 그러면서 여전히 못 빼어먹은 애처럼 철없이 행동하면 어쩌자는 거냐? 앞으로 네 어리광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처신 잘해. 손윗동선 몹시 충격을 받았는지 엉엉 울음을 터뜨렸고 전 그런 시아버님의 말씀에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아버님은 더욱 사이가 친밀해졌고 시아버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친아들 부부 대하듯 잘 챙겨주셨어요. 그러나 그런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선 젊었을 적부터 심한 당뇨를 앓아오셨는데 갑작스레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어요. 금방 회복해서 퇴원하실 거라던 말씀과는 다르게 입원 기간이 점점 길어졌고 어느 날 새벽 너무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게 됐죠. 시아버님께선 생전 유서를 작성해 놓으셨고 담당 변호사도 존재했기에 유산 상속은 특별한 분쟁 없이 진행됐습니다. 시아버님께선 시어머님과 아주버님께 골고루 건물과 재산을 나눠주셨고 아주버님 부부는 불만이 아주 많아 보였어요. 두 사람은 왜 본인들이 저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과 아버지 재산을 나눠 가져야 하냐며 언성을 높이고 변호사에게 따지고 들었지만 변호사는 고집을 부려서 될 일이 아니라며 시아버님께서 생전 작성해 놓으신 유서대로 상속이 진행된다는 답만 반복했어요. 아마 시아버님께선 본인 사후 아주버님 부부가 억지를 부리며 유산을 전부 차지할 것을 예상해 유서를 꼼꼼히 작성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아주버님 부부는 시어머님과 저희에게 완전히 아나무인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왜 당신을 어머니라 불러야 하냐. 사실 당신도 재산 노리고 우리 아버지랑 결혼했던 거 아니냐. 원하던 거 얻었으니까 서로 볼 일 없는 거 아니냐. 큰 소리를 떵떵 쳤고 그런 아주버님 부부의 태도에 시어머님께서는 크게 상처를 받으셨어요. 두 사람이 본인을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께서는 두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셨거든요. 아주버님 부부에겐 3살짜리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둘 다 육아엔 관심이 없었고 아이는 거의 베이비시터 손에서 자란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지만 베이비시터가 24시간 내내부터 아이를 돌봐주진 않았죠. 아직 아이를 낳아 키워본 경험은 없지만 장담하건대 적어도 그 두 사람보단 훨씬 잘할 거예요. 두 사람은 아이를 돌봐주시는 이모님이 퇴근하시면 아이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고 육아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베이비시터가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했겠어요. 나중에서야 전해 들은 얘기지만 본인이 없을 땐 아이가 전혀 케어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베이비시터가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조사까지 나왔지만 경찰 앞에서 세상 착한 부모인 척 가증스레 연기를 해서 무혐의로 벗어났고 그 뒤로 베이비시터를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선 저렇게 철없는 인간들이 아이는 잘 키우고 있는 건지 이따금 걱정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부모라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아이를 방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지 육아에 크게 참견을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얘기를 전해들은 시어머니께선 진심으로 아이가 걱정되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께선 두 사람에게 육아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주시기도 하고 시어머니 돈으로 육아용품을 사서 보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왜 참견이냐며 까칠한 태도였고 본인들 일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시아버님께서 아주버님 부부에게 시댁에 잠깐 들렀다 가라고 말씀하신 날이었고 두 사람은 저녁 시간에 맞춰 손주 없이 둘이서 시댁을 찾았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보신 시어머니께선 당연히 아이는 베이비시터가 봐주고 있겠거니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애는 그 시터인가 하는 이모님이 봐주시는 거니? 네? 아니요. 이 시간까지 일하는 시터가 어딨어요. 집에서 자고 있어요. 뭐야? 아, 그럼 그 갓난애가 지금 집에 혼자 있단 말이야? 갓난애라뇨. 3살이면 혼자서 밥도 먹고 걸어다니고 알아서 다 해요. 제발 오바 좀 그만하세요. 잠깐 혼자 둔다고 큰일 안 나요.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에 시어머니께선 처음으로 두 사람에게 크게 호통을 치셨다고 해요. 앞뒤 얘기를 들은 시아버지께서도 너네가 제정신이냐며 언성을 높이셨고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께선 자주 아주버님 댁을 드나들며 아이를 돌봐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저 두 사람에게 아이를 맡겨놨다가 분명 언젠간 큰일이 날 거라면서요. 처음엔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에 불쾌감을 표하던 두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낮엔 베이비시터, 밤엔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봐주시니 편하긴 했는지 뻔뻔하게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번에 일주일간 해외로 여행 가는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요. 어머니께서 좀 맡아주세요. 처음엔 우리가 뭘 믿고 어머니한테 아이를 맡기냐, 아이한테 몰래 나쁜 짓 하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것들로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던 사람들이 나중엔 본인이 여행 가는데 애 맡길 곳 없다며 시어머니께 떠넘기더라고요. 평소엔 대면 서로 인사도 제대로 안 하는 사이였으면서 꼭 필요한 일이 생기면 살살 웃으면서 아양 떠는 게 정말 가짜났습니다. 솔직히 전 저런 것들 뭐가 예쁘다고 힘들게 아기까지 돌봐주나 싶었지만 시어머니께선 애가 무슨 죄가 있겠냐며 군말 없이 아이를 맡아주셨죠. 그렇게 도움은 도움대로 다 받아놓고 시아버님 돌아가셨다고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쏟아내며 태도를 싹 바꾸다니 그간 아이를 돌봐주시며 어느 정도 두 사람과 사이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셨던 시어머니께선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으셨고 그렇게 저희는 두 사람과 완전히 연락을 끊고 셋이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가시였던 인간들을 안 보고 살게 되니 정말 속이 편했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평화로운 나날들이 계속됐고 앞으로도 쭉 그 사람들과는 마주보고 지낼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제 집에 애들이 찾아왔어. 손주도 데리고 왔더라. 그동안 본인들이 죄송했다고 무릎 꿇고 엉엉 우는데 마음이 안 좋아서 밥 먹여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버님 부부가 갑작스레 시댁을 찾아왔어요. 그렇게 막말을 쏟아내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을 때는 언제고 이제와 죄송하다며 울고불고 사과를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너무 경솔하게 행동한 것 같다.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은 부모라고는 어머니 한 분이신데 그동안 저희 아이도 잘 돌봐주셨고 저희가 너무 배응망덕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앞으로 정말 어머니처럼 잘 모시고 살고 싶다며. 솔직히 말해서 그 두 사람이 정말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세 사람이 됐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께 그 두 사람은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다. 아이 돌봐주던 사람이 사라지니 본인들이 불편해서 그런 거다. 이제 와서 굳이 다시 연락을 하며 지낼 필요가 있냐. 제 생각을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원체 심성이 고우신 분이라 그런지 두 사람이 울며 사과를 해오자 마음이 약해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 뒤로 아주버님 부부는 시댁을 자주 찾으며 시어머님과 식사도 하고 시아버님께 그랬던 것처럼 애교도 떨고 아양도 부리고 나름대로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개인적으로 몹시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시어머니께서 두 사람과 잘 지내보고 싶으시다는데 제가 이래라 저래라 주제넘게 나서서 시어머니 행동에 제약을 걸거나 두 사람과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었기에 애써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지금 지내는 집을 처분하고 아주버님 부부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들 집에 들어가시겠다뇨? 지금 사는 집은 나 혼자 살기엔 너무 넓기도 하고 안 그래도 슬슬 처분하고 이사를 가야 하나 싶었는데
마침 그쪽에서 먼저 같이 살자는 얘기를 꺼내더라고. 그렇지 않아도 손주가 걱정이었는데 그 집에서 살면 마음 편하게 돌봐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걔네가 좀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렇지 나쁜 애들은 아니야. 지난 일들도 다 반성하고 있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아버님과 만난 후로 그 두 사람에게 당하신 것들이 얼만데 이렇게 쉽게 덜컥 그 인간들을 믿어도 되는 건가 싶었어요. 제 생각엔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어 보였지만 저와 남편은 사정상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혹시 그 집에 들어갔다가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그때 다시 모셔오면 되는 일이니 일단은 그렇게 하시라 말씀드렸죠. 그렇게 시댁을 처분하고 시어머니께선 아주버님의 아파트에 들어가 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 걱정되는 마음에 하루가 멀다고 전화를 드리고 매일같이 연락을 했어요. 혹시 그 사람들이 어머니한테 폭언을 하지는 않냐, 이상한 행동은 안 하냐, 돈이나 재산 관련 문제를 얘기하진 않냐, 이것저것 여쭤봤지만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애들도 너무 잘해주고 잘 지내고 있다. 아무 문제 없으니 맘 놓고 지내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정말 큰 문제 없이 시간이 지나갔고 그럴수록 저도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죠. 제가 진짜 괜한 걱정을 했던 건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주버님 부부가 정말 본인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와 개과천선이라도 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마음 놓고 지내다 보니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저도 사는 게 바빠서 시어머니께 크게 신경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문자나 카톡에도 답장이 전혀 없으셨고요. 하루 이틀이야 바쁘시거나 사정이 있으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 싶었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되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오랜만에 손윗동서에게 전화를 했고 요즘 어머니께서 연락이 안 돼서 그러는데 잘 지내고 계시는지 물으니까 어머니께서 몸이 좋지 않으셔서 누워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안 좋으시다고요?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병원은 모시고 갔어요? 당연히 다녀왔고 얼마 전에 입원도 했어.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셔. 입원을 하셨다고요? 그럼 지금 집에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병원 주소 말해주세요. 아니, 지금은 집에 계신데 오늘인가 어젠가 퇴원했어. 아무튼 올 필요 없어.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요즘 내가 얼마나 고생인지. 곧 요양원 보내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뭐라고요? 요양원이요? 제 물음에 손이 똥선 어머니께서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병원도 다녀왔고 입원도 했었다며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본인이 시어머니를 모시기 너무 힘들다고 요양원에 모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말에 무슨 요양원이냐며 그 짧은 시간에 그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지신 거냐. 요양원에 모실 바에야 내가 모시겠다. 지금 당장 어머니 데리러 가겠다 말하니 손이 똥선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한 마음에 결국 남편을 데리고 아주버님 댁에 무작정 찾아갔죠. 분명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올라왔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러도 묵묵부답이기에 경찰 부르겠다고 소리치고 전화를 20통 넘게 하니 그제야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도대체 왜 집에 없는 척을 하는 거냐? 어머니 잘 계시는 거 맞냐? 지금 당장 모시고 가겠다. 어디 계시냐 언성을 높이니까 아주버님 부부는 본인들이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냐. 요즘 어머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내가 모시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애도 못 보고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다며 뻔뻔하게 말하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본인들 필요할 땐 아양 떨면서 어떻게든 모셔가려고 하더니 시댁 정리한 돈도 그쪽이 받아갔다면서요. 이제 돈도 다 빨아먹었고 애도 못 보니까 가져다 버리겠다 이거예요? 애초에 당신들 같은 파렴치한 인간들한테 어머니를 모시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어머니 이미 요양원 가셨어. 남의 집에서 행패 그만 부리고 당장 나가. 너무 충격적인 손윗동서의 말에 이미 요양원에 가셨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따지고 들었고 아주버님은 어머님이 한참 전부터 요양원에 계셨다며 숲속의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은 곳으로 모셨으니 신경 끄라고 말도 안 된 소리를 해댔죠. 친아들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대로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다는 게 말이 되냐. 당신들 어머니한테 무슨 짓 했냐. 어디다 모셨는지 당장 말하지 않으면 납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니 결국 주소를 말해줬고 바로 남편과 함께 몇 시간을 꼬박 달려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은 강원도 산골에 주소를 모르면 절대 찾지 못할 만큼 꽁꽁 숨겨져 있는 곳이었어요. 어머니는 휴대폰도 다 뺏긴 채 그곳에 거의 감금당하듯이 맡겨져 있었습니다. 저희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시는 어머니를 보고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건 그 부부가 한 짓이 이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께 주신 건물임의 재산들을 전부 시어머니의 동의 없이 본인들 명의로 돌려놓고 통장에 있던 돈도 마음대로 빼갔어요. 시어머니께선 서류 절차며 부동산에 관련된 것들을 잘 모르시니 감언이설로 살살 어머니를 꼬드겨 서류와 통장을 몰래 빼내가 그런 파렴치한 짓거리들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 모든 사실을 따지고 들자 너무나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어요. 아니 동서, 친족 상도례도 몰라? 어차피 우리 가족이라 신고해봤자 처벌도 안 돼. 그러게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잘 관리했어야지. 어차피 애초에 전부 우리 남편한테 상속될 것들이었잖아? 괜한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없던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여러분은 친족 상도례라는 법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쉽게 말하자면 친인척과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 사기죄 등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주는 특별법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설령 피가 섞인 가족이라 하더라도 남의 재산을 함부로 가져다가 강탈하고 사기를 쳤는데 도대체 왜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너무나 분하고 억울했지만 손이동서 말대로 저흰 법적으로 친족이었고 가진 것들을 다 뺏겨놓고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정말 저 뻔뻔한 연놈들이 떵떵거리며 잘 사는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 겨우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억울하게 참고 넘어가야 하는 건가? 무력감을 느끼던 찰나 시어머니께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죽은 남편이랑 나랑은 법적으로 아무런 사이도 아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거든. 그냥 살림만 합쳐서 살았던 거야. 죽은 후에 나한테 남겨준 것들도 상속이 아니고 전부 증여받은 것들이었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시어머님께서 재혼을 하셨다기에 당연히 시아버님과 혼인신고를 올리시고 살림을 합치셨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두 분께선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니셨던 겁니다. 그저 동거인이었던 것이죠. 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냐 여쭤보니 시아버님께선 혼인신고를 하시고 싶어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망설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살림을 합치고 살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얘기해보자 말씀하셨던 것이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미루고 미루다 결국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신 것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시아버지의 아들인 이복형과 손윗동서와 시어머니께선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니었고 그들이 한 모든 파렴치한 행동들은 친족 상도례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범죄였습니다. 그날로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민사와 형사고소 준비를 시작했어요. 손윗동서가 제게 전화로 떠벌떠벌 본인들이 어쨌고 저쨌고 본인 입으로 범죄 행위를 전부 시인했었고 그 외의 증거와 정황들도 너무나 명백했기에 변호사 측에선 민사와 형사고소를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사기를 당했을 때 형사소송은 사기꾼에게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 그이게 하기 위해, 민사소송은 피해 금액을 변제받기 위해 진행하는데 형사소송에서 승리하면 민사소송에서 몹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형사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와 같은 경우엔 이미 증거도 너무 명백하고 피해 금액도 커서 두 소송을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며 무조건 승리할 테니 마음 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에게 고소장이 날아가자 기다렸다는 듯 바로 연락이 왔어요. 친족 상도례에 대해 본인이 친절히 얘기를 해줬는데도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한 거냐고 괜히 돈 낭비, 시간 낭비 하지 말고 고소 취하하라고 하길래 코웃음을 치며 답변해줬습니다. 너야말로 정신 차려. 너랑 우리 어머니가 친족이라고? 나쁜 짓도 머리가 잘 돌아가야 하지. 그 멍청한 대가리로 남의 등 쳐먹으려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한번 잘 알아봐. 네가 진짜 우리 어머니 며느리인지 아닌지. 절대 고소 취하해줄 생각 없으니까 소송 준비는 알아서 잘하고
아무리 용을 써봤자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겠지만. 뭐라고? 이게 어디서 함부로 너너거려? 정신 나갔어? 내가 그럼 우리 남편 부인이니 며느리지. 며느리가 아니면 뭐야? 멍청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진짜 수준 낮아서 상달 못 해주겠네. 네 남편은 우리 어머니 아들이 아니라는 뜻이지. 두 사람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그 친족 상돌인지 뭔지 그딴 거 아무 상관없이 너희들 이제 범죄자라 이 말이야. 능력이라곤 쥐뿔도 없는 것들이 부모 잘 만나서 그동안 편하게 살았으면 가진 것에 만족이라도 할 줄 알았어야지. 사기죄에 강탈죄까지 골고루 신고당해서 감방에서 썩을 준비나 해.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뒤로 전화기에 불이 나게 전화가 왔지만 전부 받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지 문자며 카톡으로 제발 고소 취하해달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줄로만 알았다. 건물들 명의도 다시 돌려놓고 빼앗아간 돈도 다 그대로 돌려주겠다. 연락이 왔지만 당연히 전부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집 앞으로 찾아와 싹싹 빌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길래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지라고 걷어차 버렸죠. 저희가 고소를 취하해줄 생각이 없어 보이니 그쪽도 변호사를 구하고 나름대로 소송 준비를 하긴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봤자 형사 민사소송 둘 다 저희 쪽에 완벽한 승리였고 죄질이 나쁘고 피해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둘은 실형의 벌금까지 억소리나게 내게 됐습니다. 민사소송에도 승리했으니 시어머니께서 강탈당하신 재산들도 그대로 변제받게 됐고 시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건물들 대부분을 벌금 내느라 다 팔아치우고 저희에게서 뺏어간 것들을 돌려주고 나니 두 사람은 거의 빈털터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능력이라고 쥐뿔도 없는 인간들인데 가진 건 다 잃고 범죄자 딱지까지 붙게 됐으니 앞으로 예전처럼 떵떵거리며 빈둥거리고 살긴 글렀겠죠. 다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니 두고두고 평생을 후회하며 살길 바랍니다. 이 글을 쓰며 알게 된 사실인데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친족 상도례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구법이라며 헌법 불합치가 결정됐다고 해요. 헌법 불합치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그 법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올해 말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의 가정사인 참견하는 것 아니다라는 대한민국 특유의 문화가 법으로 제정된 지 72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작에 일어났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가족 간의 일이라고 한들 범죄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 시부모님께서 혼인신고를 하셨고 법적으로 부부 사이셨더라면 저희 얘기에도 이런 속 시원한 결말은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 부디 하루빨리 이런 악법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 저희와 비슷한 상황의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선량한 사람들끼리 모여 범죄나 나쁜 일 없이 사이좋게만 지낼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어딜 가나 손윗동서와 아주버님처럼 남의 등이나 처먹고 본인들 입속만 챙기려는 속이 시커먼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참 애석합니다. 권선징악이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당연한 얘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사연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